어제 야당의 반발 속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외통위 등 3개 상임위를 가동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18개 정체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민주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4선 중진인 이명수 의원과 함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죠.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은 아쉽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 모두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가운데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소관기관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상임위를 비상 가동하고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정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전체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은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배정하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이번 주 말까지 협상이 불발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예결위를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표결을 통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3차 추경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3, 4분기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6월 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또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국회 개최, 불출석 의원 페널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단독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헌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단독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부마 항쟁을 초래한 과거 김영삼 야당 총재 제명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횡포에 따른 국회 파행 등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한 상임위 명단에 대해서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고 성토하며 항의했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상임위원 사임계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결자 해제하는 모습으로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의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선 복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계획은 없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당분간 쉬었다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로부터 복귀에 대한 확답은 아직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홍혜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3시간 전이죠. 북한이 오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홍 기자,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49분입니다. 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이죠. 이 담화를 통해서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폭파하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저도 예.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로써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를 한 지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시각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서 현안을 보고하던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폭파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 김 장관 폭파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이 예고된 부분이었다면서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한 뒤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대한 여야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먼저 미래통합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통합당 조금 전이죠. 5시 반에 이 당 자체 외교안보 특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국민의당은 정부는 상황을 봐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 말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회의를 진행하면서 사태 파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 청와대는 이 조금 전 5시에 NSC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고요. 이 폭파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들의 입장만 나오고요. 네, 회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네. 이제 국회 얘기해 보죠. 어제 여권 단독으로 이제 6개 국회 상임위원장 이제 임명하면서 구성을 마쳤는데요. 그 중에 법사위원장 흥미로운데요. 좀 예상이 박범계 의원 나오게 됐었는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어요. 더구나 비법조인이어 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상임위원장 명단을 대외비로 철저히 공개하지 않다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밝혔는데요. 아마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상황에서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명단이 미리 놔두는 건 국민 여론이나 야당이 볼 때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명단이 나오고 보니 여야 모두 놓칠 수 없었던 법사위원장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조인 출신으로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예. 당초 법사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은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2012년에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혀왔는데요. 법조인도 아니고 법학 전공도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12대 국회 이후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방송기자 출신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 당 안팎에서도 비법조인의 법사위 경험이 없는 윤호중 위원장 카드는 확실히 좀 의외라는 이야기가 도는데요. 윤 위원장이 여야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사위 개혁을 할 인물이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위원장 오늘 법사위 운영 방안을 또 밝혔다고요? 네, 윤호중 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단호한 어조로 검찰 사법개혁과 법사위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법사위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타 상임위 법안을 상원 노릇하느라고 갑질해온 법사위의 모습도 개혁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지금 이제 윤호중 지금 새롭게 신임 법사위원장이 검찰 개혁을 얘기했는데요. 네. 여야가 뜻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 내용이 달라요. 이걸 또 상당히 충돌할 여지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들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먼저 민주당은 율사 출신 의원들을 법사위원으로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아닌 법사위원으로 합류해서 공수처 출범과 각종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과 검사 출신 백혜련, 소병철, 송기현 의원,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그 전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원들이죠. 김종민, 신동근 의원도 법사위원이고요. 하지만 법사위를 희망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 등은 법사위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있고, 최 의원 또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은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기 때문에 향후 사보임을 통해서 법사위원이 될 열린민주당이요? 가능성이 예. 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입니다. 네, 법사위원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한 통합당 법사위원들 모두 6명인데요. 이곳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예. 5명이나 판검사 출신입니다. 비법조인은 장제원 의원 1명인데 장 의원 또한 워낙 거침없는 그 공격수 입담을 가진 의원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이들 통합당 의원들은 강제 배정에 항의하며 오늘 그 상임위원직을 일괄 사퇴한 상황이어서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여야 의원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과거에 주로 법사위에 이제 법조인 또 검사, 판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한다고 해가지고 네. 비법조인들을 충원하게 돼서 조순영 의원 등이 활동하게 됐었는데 다시 또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군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와 함께 여당이 먼저 확정을 지은 상임위들이 있는데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와 함께 그 안보 관련 상임위와 또 경제 관련 상임위,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지 상임위 등 5곳을 챙겼습니다. 당면한 과제하고 연관된 것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예. 네, 먼저 그 경제 관련 상임위를 살펴보면 당내 예산통 윤후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기재위를 1순위로 챙겼는데요. 기재위가 정부의 그 재정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편성과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현안이 있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민주당이 정무위를 통합당에 내주는 대신 산자중기위를 택한 것은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 산자중기위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끌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점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현재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또 남북 연락사무소 이 폭파 문제 등으로 불거진 악화된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외통위와 국방위를 우선 선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당은 자발적으로 지금 상임위에 가지 않으니까 의장이 이제 강제로 배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 못 가겠다라고 사임계를 했는데 네. 사임 요건이 해당되나요? 어떠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사과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 검토 중이라고만은 해서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해석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양당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임위원 선임 관련 내용은 국회법 이 제 48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항을 보면요.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 대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선임할 수 있는 위원은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과 특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통합당은 의장이 강제 배분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항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땐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미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또 사임과 관련해서는 제5항과 6항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조항에는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임과 보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동안 상임위원 사임의 경우 이 사임계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했는데요. 사임계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바로 의사과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경우가 없어서 국회법 48조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임의 경우 앞서 선임의 정당성이 어느 쪽으로 좀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관례대로 위원 사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통합당이 상임위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이 이 단독 상임위 회의 장면을 쭉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임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합당이 상임위를 계속 불참한다면 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임계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상임위에 불참하는 거는 통합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는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을 사임을 하든 안 하든 뭐 회의에 불참한다면 좀 일을 안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점을 통합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당 이 상임위 대신에 이 경제와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체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임위는 참여하지 않지만 일하는 모습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 국회는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에 맞서 의회 독재 폭거라며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통합당, 양당의 힘겨루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은 이 눈살 찌푸리는 상황들을 당분간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홍혜진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 3일 전 김여정의 경고를 염두에 둔 듯 예고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국회 예통위 참석 도중에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전해철 의원은 연락사무소 폭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도발은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회의 도중에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며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 해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았어야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 장관도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 대북전단 문제를 아주 쪽집게로 집어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한편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 항의로 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외통위 간사 선임도 미뤄졌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산자중개위원회도 야당의 불참 속에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이하경 산자중기위원장은 먼저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조속한 상임위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도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여당 의원들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적극 유치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부품이나 협력업체들을 다 하자, 즉 유통기업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서 하라고 하는 취지가 전 담아져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희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더 많은 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주와 군산, 구미 등에서 추진 중인 지역 상생형 일자리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산자부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 예상 등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유모 장관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로 세계 방역 시장을 선도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무역, 금융 공급 등 기업 수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서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신임 국회 법사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로 백혜련 의원을 선임했고 통합당 소속 간사는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코로나 전국적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산업 경제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수업, AI 채용 면접, 집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홈코노미 열풍. 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비대면 일상입니다. 스타트업계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검진 키트를 개발한 분자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은 기업의 발빠른 제품 개발, 여기에 정부의 신속한 규제 완화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입니다. 스피드 이즈 에브리띵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도 빨리 개발이 안 되고 나라에서 그런 거를 빨리 국내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래 빨리 하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저는 됐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스피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의 스피드인데요. 큰 관심 속에 회사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외한 다수 제품은 아직 출시를 못했는데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그 과도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이제 시장 출시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이중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과 경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만 덜어져도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접목시키거나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도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기조를 내세웠고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혁신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이걸 해서 제도적 기반을 정부가 다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예산도 충분히 지금 있고 이러니까 아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스타트업 기업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정책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열리는 전당대회 콘셉트를 온택트로 잡았습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2차 전체 회의에서 일정 가안을 심의하고 온라인, 따뜻하다, 켜다의 세 가지 뜻을 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를 감안해 500여 명의 중앙위원들만 모이는 전당대회로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 규정과 당권, 대권 분리 관련 당원 당규 개정 논의는 다음 주 전준위 3차 전체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재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 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7일 입법고시 1차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격리 대상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만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시험장에 응시자가 아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시험 실병 수용 인원도 전년도 대비 최대 3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협상을 진행해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죠. 오늘 국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복귀 여부에 여야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한 직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막지 못해 미안하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의총 도중에 눈시울이 붉어져 밖으로 나가 세수를 하고 들어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원들이 사퇴를 만류하고 재신임 결의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늘 참석이 예정돼 있던 행사도 불참하고 국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당 내에서는 평소 성격을 볼 때 사퇴 의사를 쉽게 거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주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며칠 쉬겠다라는 주 원내대표의 답변에 김 위원장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협상 파트너였던 주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미운정, 고운정이 있지 않겠느냐며 통화 의지를 밝혔지만 주 원내대표는 일단 사의를 표명한 만큼 민주당 측의 연락에 응대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거나 혹은 사의를 끝까지 고수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여야의 대화나 협상은 일단 멈춰선 상황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이 길어지지 않도록 보다 전향적인 타겟책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네, 원구성을 놓고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모든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대응 필요 속에 있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1대 국회 여야의 경제 전문가 의원 15명이 모여 한국경제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오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주축이 된 전환기 한국경제포럼이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갖고 출범을 선포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파를 떠나 우리 경제의 진로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모임의 대표를 맡은 추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며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포럼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통합당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이자 최근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은 윤희숙 의원과 경북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정의용 의원이 연구의 책임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통합당 내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송원석, 유경준, 윤창현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또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김경만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대화와 소통이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초당적 경제포럼. 이 모임이 부디 협치의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21대 국회 원구성 여야 협상 불발이 결국 여야 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여서 남은 상임위 구성도 일정 시간 내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개혁과 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시죠. 박성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합당 반발 아주 셉니다. 의회 독재라고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고 또 오늘 오전에 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하면서 사임키로 지금 사임서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 뭐 예상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사임기에 내는 것도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은 좀 했죠. 예. 왜 그러냐면 야당이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제 밝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의 어떤 시기와 적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재가동돼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고 의장을 하겠다 이런 표명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예. 빨리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입법이라든가 어떤 정책 정쟁을 통해서 여야가 경쟁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제 본회의 직후에 상임위 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던데 통화가 됐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네, 뭐 오전에 김태년 대표께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늘 통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이제 대표 두 분이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운 점 통해서 서로의 입장도 좀 이해하게 되고 또 그만큼 그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김태년 대표로서도 애석한 마음과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국에 이제 많은 협상을 했지만 야당에 돌아가서 야당의 의원들이 강경파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국회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에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빨리 전면 보이콧을 처리하고 또 협의를 통한 원구성에 같이 좀 응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나머지 지금 상임위 지금 이제 구성도 빨리 마무리 짓겠다. 애초에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에 다 해달라라고 이제 했고 대상만 이제 범위만 이제 의장한테 맡겼는데요. 네네. 민주당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 구성도 지금 아직 응하지 않고 사임기까지 냈는데 이렇다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급하다는 표현을 좀 앵커께서 쓰셨는데요. 네.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고 위기의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원구성을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같은 의원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9일까지는 어쨌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그리고 의장께서도 19일까지 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통합당의 기존의 어떤 입장,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고 견지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19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렇게 전면 보이콧이 현실화된다면은 3차 추경안 등 시급하게 처리될 현안에 대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응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어쨌든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야당이 같은 열차에 타서 책임지를 펼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이제 상임위가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1개 상임위가 뭐 법사, 정무, 교육, 외통 이런 모든 한 11개 이제 상임위가 일정이 잡혀 있고요. 각각 이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게 돼 있고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간사가 중심이 돼서 특히 매우 시급한 그 추경과 관련해서는 심사를 진행한다. 예.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원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 통과를 시켜서 7월에는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전해졌던 북한 지금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부 발표로는 2시 49분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상이 지금 개성 공업지구에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건물을 폭파하는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지금 거기에 사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뭔가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북한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예. 큰 방향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든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로 가야 된다는 데서 그 원칙을 갖고 가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돌파구를 함께 찾자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어떤 태도가 경색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과 이제 안타까움이 좀 계속 있는 건데 경색 국면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데에서 돌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 쭉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지금에 있는 입법화에서도 충분히 이제 금지가 가능하다.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전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폭파와 관련돼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NSC라든가 또 당에서도 다각적인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1대 국회가 시계절호의 전국으로 빠져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박성준 원내대변인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 국회 상황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시죠. 충남 아산시 갑의 이명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여야가 이렇게 상당히 네. 치열하게 지금 21대 국회에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21대 국회 되신 다음에 처음 이렇게 네. 오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선 관련 지역 사정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도 대전이시고. 아, 그렇습니다. 야당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야당의 부의장도 지금 이제 그쪽 예정이 돼 있고. 네, 또 우리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도 4선구 지역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의 충청권에 보니까 3선 이상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네, 많습니다. 안정을 바라는, 뭐 경력을 바라는 이런 민심이 반영된 걸까요? 뭘까요? 근데 제 나름 생각할 때는 이게 이번에 지난번 20대 국회가 21대보다 3선 이상 의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 줄었거든요. 예. 근데
근데 충청 지역은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안정 속에 뭐 어떤 변화를 가져라. 또 좀 힘 있는 변화를 가져봐라. 그리고 이 충청의 변화를 좀 가져봐라.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그럼 상당히 힘이 실리긴 한 것 같습니다. 다선 의원이 많고 네네, 중요한 또 국회의직을 또 많이 맡고 하다 보니까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초선이 151명인데 충청권이 26명 전체 중에서 12명이 삼선 이상이라고 하니까 비중이 엄청 크긴 합니다. 네, 결국 어제 박병석 의장이 일단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을 했고 또 상임위원도 배정을 했죠. 이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좀 협치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우리 민주당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지금 워낙 상황이 절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국회를 원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관행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봐서 충분히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맏형인 뭐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아까 보니까 우리 박성준 원내대변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작부터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글쎄요, 이걸 발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는 원래 해야 될 거를 못하게 할 때 발목 잡는 거지. 이건 원래 아시는 것처럼 30년 이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따로 했습니다. 달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사실상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상의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저희는 아쉽고 안타까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게 여야 뭐 상임위원장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정사회, 이 국회사회 이게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다른 평가나 이 판단을 우리가 더 들어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한테 바람직한 우리 이 도리를 하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협상의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수적인 그런 우세로 밀고 나간 거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회 독재다 그런 말씀을 우리 스스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래도 좀 국정 전체를 보고 또 이 헌정사의 중요한 그런 기록이고 또 남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좀 그런 면에서 좀 적절이고 국회를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많이.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의 불참한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만 핵심이었던 법사위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여기에 대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원내 지도부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정배 정책위 의장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대표는 그냥 반려했습니다. 다시 복귀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사의 표명한 건 맞고요. 다만 우리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일로 해서 원대가 지금 끝까지 이렇게 사의를 계속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냉각기가 지나면 다시 복귀해서 원래 일을 해달라 이런 주문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역할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글쎄요, 우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주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일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약세여서 수가 워낙 작아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약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한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약세냐 우세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쭉 국회에서 쌓아온 그런 그 관행이나 관례 그게 지켜지길 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설사 그런 어떤 저걸 떠나서라도 이 국정 전반을 끌어가는 여당의 맏형의 입장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야당한테 주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끌어갔으면 했는데 그런 수적인 그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여유와 좀 당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좀 나무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여당. 그러면 법사위원장 해도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야당이 해도 법사위원 3분의 2가 여당이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여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또 소위 문제도 있고 그 여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고집한 거 그건 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은 결국 어떤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는 어차피 그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관행과 이런 걸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원장 다 안 해도 좋다. 국회만 제대로 끌어가고 우리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그 상임위원장 몇 개를 가져오느냐 어떤 자리를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우리 국회의 활동 아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지금 상임위 참석은 좀 어렵겠네요. 지금 상임위 이 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예. 그 국회의장의 거는 정말 그건 강제 배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 관계없는 이런 강제 배정을 한 예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아쉬운 점이에요. 전 그렇다면은 여당만의 상임위 구성을 해서 그대로 위원장을 뽑았으면 되는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정을 해서 모양 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전체를 다 여당 상임위원장을 정해놓고 야당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밀어놓은 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통합당 쪽에서는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일반 용어로 보자면 이제 보이콧처럼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뭔가 좀 국민의 지지를 받든 어느 쪽이든 간에 힘이 실어야 앞으로 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여 투쟁 전략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보이콧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콧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현안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방식이나 투쟁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거지 국회를 지금 거부하거나 일을 지금 거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물론 국회에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북한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외교 특위를 만들어서 외교안보 특위를 만들어서 그걸 정부 측의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체근하고 또 촉구할 거 촉구하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북한 행보와 또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했던 일을 예상해서 왜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김현철 장관이 예고된 거였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이 북한이 이런 때 좀 자제해라 하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거기에 빈틈이 없는지 우리 나름대로 외교안보 특위를 구성을 해서 내일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 직후에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통합당 지지율이 10%대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김종인 진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소위 자강론에 좀 무게를 두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이걸 견디고 극복하자. 외부 비대위원장보다는 내부에서 잘해보자. 왜 그러냐면 외부 비대위원장을 여러 번 그동안 모셔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분들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분들은 또 당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천이나 그런 면에서는 또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돼서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지켜보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대로 이 기본소득제나 또 전일교육제, 이 교육의 혁신 문제 이런 이슈를 빨리 선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이미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본소득 관련 문제라든가 교육 혁신 관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잘 짚었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당의 일부에서는 그것을 이념적인 척도로 해가지고 좌클릭 아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점이 좀 얘기하는 중진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이번에 또 좀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그분 말씀은 소위 우파나 이런 시장 경제를 지키는 거 그거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그런 구분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쪽이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필요한 거, 우리 미래를 위한 거.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 하자. 그렇죠. 하자.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보수를 버리자, 우파를 버리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은 그런 해석에 같이 동의하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뭐 제가 직접 위원장께도 확인해봤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스탠스를 저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4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도 뭔가 역할과 또 뭐 앞으로 계획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우리가 늘 말만 일하는 이제 국회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말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면 국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교, 안보, 경제, 코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지금 뭐 4선이라고 합니다만 국회의원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당리당략 위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혁신하고 가장 혁신이 필요한 것이 국회고 정치권이다. 좀 진영 대결을 줄일 이렇게 대책 같은 거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너무 있습니다. 과도한 진영 대결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이번 선거가 특히 이제 그런 그 대결 구도를 좀 강하게 표출을 시켰는데 그거는 이제 의원들 각자가 이 모든 활동에 그런 그 중심을 이게 당보다 국가, 국민, 미래 이런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늘 당이라는 그 굴레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소신이나 자기 정책이나 그런 면에서 꼭 한계가 있는 거죠. 국회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충남 아산시 갑의 이명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리 우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북측 김여정 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전쟁 상황이라 혹시 모르겠지만은 이런 국제관계, 외교관계, 더구나 한민족임을 강조해온 남북관계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의 이런 상식을 초월한 극단적인 행태의 배경과 진위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대북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